여러 군데서 연락이 오면 페이플보다 어떻게 잘해줄 수 있는 게 있냐고 얘기해보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에너지 안 쏟고 선택을 해도 써본 바로는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공유숙박 1등 공유숙박이고요. 뭐 에어비앤비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합법, 정당한 그런 측면에서 로컬 측면에서 이제 1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좀 크게 달라진 거는 이제 제가 한 5년 동안 하면서 공유 숙박을 정말 현장에서 제대로 경험했다라는 거하고,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었죠. 한편에서는 정부가 인정한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저희가 플랫폼 계속 개발하면서 서비스 진화해온 것, 한편에서는 에어비앤비하고 기생하고, 한편에서는 경쟁하고, 이런 측면에서 생존하면서 나름대로 존재감을 키워온 게 가장 큰 보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절치부심의 노력, 그리고 생존 본능, 그 다음에 어떤 한 측면에서 어떤 사명감. 그 사명감이라는 게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은 호스트의 그 불합리한 제도가 이렇게 상존한 상태에서 그래도 우리가 호스트들 위해서라도 이렇게 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름대로 그 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는데, 그때 호스트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예. 위험이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시고 기대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해왔고, 그래서 지금은 그 전략이기도 하지만 어떤 그런 그 감사 때문에 위험은 호스트다, 호스트는 위험이다. 그래서 이제 전략을 공유숙박 2.0 내지 K-스테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데, 세가 얘기할 때 첫 번째 호스트 중심으로 간다. 호스트의 이익과 호스트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숙박 공유가 아니고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는, 그래서 또 시장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한국에서 에어비앤비 대신에 위험을 써야 되지? 그거에 대한 고객 가치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게 이제 라이프스타일 공유하고, 그 다음에 부가 서비스, 컨시어지 서비스 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공유 숙박.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인공지능. 이미 저희가 메타 리뷰라고 해서 에어비앤비 대비 우리가 리뷰가 없는 거를 인공지능으로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극복하는 그런 멋진 일을 했는데, 일하는 데서도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이제 홈 GPT라고 해서 모든 어떤 서비스 전략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 변화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은 유사한 서비스라고 인식하시는 거, 일단 실증 특례가 복수가 생겼다라는 측면인데요. 근데 저희는 이제 4년 동안 검증하고 나서 정부가 검증하고, 그다음에 실증 특례 4년 검증 끝나고 나서도 임시화하는데 10개월 이상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험의 특례 호스트들은 제도화가 될 때까지 실증 특례는 2년 후에 또 검증받고 또 4년에 검증받고 해야 되는데, 이제 쭉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증 특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거는 실증 특례 공유숙박 실증 특례 사업을 하는 권한을 가진 거지, 실적으로 공유숙박 사업 서비스를 하려면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단순한 OTA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플랫폼 하려면 쉽지 않다라는 측면. 예를 들어서 특례 받아가지고 라이선스를 해가지고 에어비앤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제대로 된 공유숙박 서비스 제공하기는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그런 건 큰 우려가 없고요. 다만 가장 큰 우려는 결국엔 에어비앤비하고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큰 변화가 이제 지금 있기 시작한 게, 작년 10월부터 에어비앤비가 미등록 숙소를 안 받기 시작했고, 좌지간 공언하기는 올 10월 달부터 미등록 숙소를 내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엄청난 큰 변화거든요. 그러면 위험이 아무리 플랫폼이 있고 아무리 전문성이 있고 해도, 에어비앤비는 그 취해법권적인 자유, 그러면서 수많은 그 숙소들이 이렇게 공급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어떻게 뭘 해도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래도 그 역차별이나 이런 상황이 조금은 바뀌어서 그동안 우리가 역량 쌓아온 거 이거 해가지고 진행을 해본다고 하면 뭐 일단 호스트 관점에서도 그렇고 게스트 관점에서도 저희가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워낙 시장이 지금 크거든요. 또 1년에 서울, 부산 이렇게만 해도 조가 지금 넘어요. 뭐 1.5조 이렇게도 되고 하는데 거기서 1%만 해도 엄청난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보면 0.5%에서 1% 정도 서울에 이 정도까지 저희가 접근을 했는데 캐치업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데들하고의 어떤 그런 거는 큰 우려는 아니에요. 다만 좀 정책적으로 혼란스러워서 뭐 조금 그것 때문에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분야 같아요, 공익수박이. 그래서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특례도 받고 뭐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 이런 거 거치면서 그러면서 막 꾸역꾸역 해오면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 1등 공익수박이라고 얘기하는 자부심이 있고 정부도 인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 한류 어떤 그런 그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에서 지속 성장 가능한 어떤 모델로서의 어떤 관광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아주 인프라로서 공익수박은 절대적이거든요.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이게 숙소만이 아니고 동네 모브 이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제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제 에어비앤비가 조금은 그래도 순응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야 이제 기회가 온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게스트 분들한테는 뭐 이전에는 뭐 합법 안전 얘기했는데 지금은 경제적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에어비앤비보다 수수료 싸다는 측면, 그다음에 로컬이니까 뭐 그 고객 대응이나 이런 것도 좀 빠를 수 있다라는 것. 앞으로는 이제 그 이상으로 정말 에어비앤비보다 위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 가격이나 이런 요인이 아니고 전체 서비스 차원에서도 최적화시키고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해달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인바운드 게스트들한테는 그야말로 이제 지금 한국에 와서 여행이라는 게 살아보는 건데 그냥 잠만 자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워낙 크니까 한국에서 그거를 특화하고 이럴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이제 로컬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글로벌 고객들한테는 다른 어디를 가도 다 에어비앤비일지 몰라도 한국에서는 서울에서는 최소한 위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의 외도민호 호스트의 거의 70%가 위험에 등록을 하셨거든요. 그동안 약간의 그 혼란이 좀 있었어요. 뭐 이렇게 특례 기업 여러 개 있으면서 서로 시너지가 내야 되는데 이상하게 좀 약간 잡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모든 게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호스트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위험은 무조건 그 호스트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으로 우리가 호스트 우선주의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호스트 잘 아세요. 호스트분들 입장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했고 외도민어 외국인 내국인 숙박 안 되고 이럴 때 우리가 실증 특례에서 합법화하는 거를 열었고 그리고 그동안 일하고 하는 것도 같이 협업한다는 관점에서 이제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의 생각이 위험은 호스트다, 호스트는 위험이라 이런 기본적인 생각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정부가 그 인정 그 검증을 다 했잖아요. 뭐 특례 2번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임시허가 지금 여기까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위험의 특례 호스트는 다른 특례 호스트보다 훨씬 더 그 혜택이 더 안정적이고 좋을 거거든요. 이제 그렇긴 하지만 이제 더 강조 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어떤 일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위험이 전문성이 나름대로 있고
그 다음에 현장 경험이 있고 뭐 이런 노하우도 있는 측면에서 시장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뭐 예약 증대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걸 하게 해야 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공유숙박 2.0으로 해서 게스트들한테 서비스도 부가 서비스 제공하고 컨시어스 서비스 제공하면서 그거를 뭐 호스트랑 같이 해가지고 호스트들이 숙박 예약을 더 증대하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쪽으로 해서 수익 증대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델을 좀 만들어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앞뒤 좌우 따질 필요 없이 외도민업 등록하고 뭐 특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무조건 위험으로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전체 그런 걸 싹 바꿨어요. 대표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위험 특례를 받으면 외도민업 같은 경우에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아고다 이런 데서 내외국인 다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오픈 호스팅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전략이 뭐냐면 일단 호스트들한테 최대한 호스트 입장에서 메리트를 드리면 호스트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호스트분들을 위험에 가둬놓지 않고 어디서든 특례를 통해서 예약 받게 하면 호스트분들이 좋아요. 근데 위험은 뭐예요? 위험한테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위험한테 좋은 건 뭐냐면 호스트분들이 다 위험에 와 계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마케팅 능력과 어떤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인트라바운드, 인바운드 게스트를 끌어서 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위험이 그냥 자체적으로 이렇게 오픈하지 않고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위험도 성장할 수도 있고 호스트들한테도 좋고 그리고 전체 공유숙박 생태계도 더욱더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챌린지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지금 이번에 그 생각을 싹 바꿨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궤도 수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사업 방안을 좀 바꾸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림을 좀 다시 좀 더 크게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호스트 중심 그 다음에 로컬이라는 것, 그래서 로컬의 장점을 살려서 라이프스타일 공유까지 가고 인공지능 이렇게 되는데 기대하는 거는 새로 정부가 들어서면 이 관광산업의 중요성이나 이게 관광산업이 되게 이제 지속 가능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 공유숙박의 중요성을 제대로 간파만 한다고 하면 지금 아시아에서 공유숙박의 허브는 서울이에요. 그게 여러 가지예요. 그냥 뭐 시설이 사람들이 오니까 이게 아니에요. 공유숙박은 민도가 되게 중요해요. 호스트의 민도. 근데 서울의 그 호스트들의 민도 그 수준이 엄청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딴 데 가서는 공유숙박 이용 안 해도 서울에서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청 많은 사람들, 그 신세대들이 지금 한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막 오려고 하잖아요. 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숙박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호텔을 막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호텔이 있다고 해서 호텔에 가지 않아요, 지금은요. 그러면 지금 이미 있는 집들 정책만 잘 해서 한국의 K스테이는 안전하더라, 품질 보장되더라, 경제적이더라, 그리고 거기에 머물어야 한국 사람들하고 접하고 로컬 그러니까 그 문화를 접할 수 있더라. 딱 이렇게 명품 관광 인프라를 만들 수 있거든요. 실은 그거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뭐 부산에 가서도 하고 서울에서 몇 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왜 이게 안 먹히는지 솔직히 답답했는데 이제 지금은 저희가 플랫폼도 어느 정도 좀 더 안정이 되어 왔고 그래서 한번 위험의 의지대로 뭐 꼭 되는 건 아니지만 호스트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한번 그거 좀 만들고 싶고 그래서 이제 지자체하고 정부하고의 어떤 그 협력 관계 이런 것들 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예. 그냥 제너럴하게 뭐 대표님하고도 하고 이사님하고도 하고 그 실무자로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좀 그 믿음이 베이스가 돼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수수료 이런 것들을 최저로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서비스가 되게 안정적이고 그리고
스타트업 그 관점에서 어떤 유연하게 이렇게 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이게 피지 사고 이러면 유연이라는 게 잘못하면 이게 원칙에 이럴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까지는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뭐 우리가 급작스럽게 그 매출이 막 뛸 때가 있잖아요. 12월이나 이럴 때. 그럴 경우에 뭐 저희 바쁘고 이러니까 그랬을 때 약간 그 금액을 좀 더 밀어주고 한다든가 늘어주고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그거 한 달이나 뭐 이런 새에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보험 올리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되게 감사드릴 사항인 것 같아요. 다른 피지사들 연락이 많이 오는데 네, 왜냐면 우리가 매출 올라간 걸 다 아니까 일단은 수수료가 좀 비쌌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이렇게 그 그러니까 인테그레이션 다 해놨는데, 그거를 이동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뭐,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데 어떤 그런 신뢰 관계도 있고,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변화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서비스 같은 것도 좀,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추가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내국인 그 크레딧, 그 국내 크레딧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글로벌 크레딧까지 또 그것도 옮겼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이런 쪽도 지금 진행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서비스 이렇게 추가하고 이런 것도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일단 스타트업들 입장에서 경험이 이쪽으로 많지 않고 이게 피지사 선정하는 게 엄청나게 크리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냥 좀 편하게 저도 이제 비교를 다 해가지고 뭐 최고니 아니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편하게 이렇게 크게 에너지 안 쏟고 선택을 해도 뭐 엄청 실망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게 최소한 써본 바로는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